본격적인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을 맞아서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서학개미들,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보면서 충격이 다소 컸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드렸던 미국 증시의 5가지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검은 화요일이다라고 부를 만큼 폭락장이 연출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3대 지수 하락폭이 워낙 컸습니다. 다우 지수가 한 600포인트 정도 내려갔고요. 나스닥 지수가 2.6% 급락했는데 먼저 증시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연초부터 올해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주식의 비중을 좀 넓혀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미국 증시에서 거론됐던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저는 그 서학개미를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좀 잘 쓰기를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블랙 튜스데이 해서 검은 화요일이다. 올가에서 그렇게 전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그렇게 어려울 때는 이런 용어들이 실현 용어와 관계없이 많이 횡명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직접 통화해 보니까 이 공매도 투기장 마진콜, 그래서 어제 마진콜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마진콜 문제, 빅테크 업종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마진콜에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사실 오늘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내일 정도에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마진콜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부하면서 오늘은 이게 더 급하기 때문에 딜레버리지 증거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언제 많이 나왔습니까? 1년 전에 빌항의 아케코스팔 마진콜 사태 때 이런 용어들이 나왔던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드의 급진적인 출구 전략, 그래서 미래 잠재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빅테크 업종들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금 오늘 나스닥 지수가 한 3% 가깝게 떨어졌는데요. 하루에 전일 대비해서 3% 정도 떨어지면 블랙자가 붙는다. 월가의 간행이다. 그래서 블랙 투스데이. 저는 쓰기 싫어하지만 그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년 전에 아케코스칼 마진콜 사태가 재현되면서 투심이 급격히 위축됐는데요. 오늘 믹스, 그 다음에 CNFI 지수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위험지수의 선호심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증시에 이탈된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근데 채권 쪽으로 가느냐. 채권 못 가죠. 왜냐하면 급진적 출구 전략에서 금리가, 국제금리가 올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제 이제 짚어드렸습니다는 집값으로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시중 부동자금, 시중에 자금이 투자할 곳이 없어서 방어하는 자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이 급격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연초부터 감지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빅테크 업종 중심으로 GBK 글로벌 테마화하다가 이런 현재 분위기가 감지되다 보니까 빨리 중국 주식을 좀 이렇게 좀 비중을 좀 높여라. 예. 이렇게 이제 균형의 미학을 강조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그런 움직임에서 미리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렇게 강구해 놨으면 좀 이렇게 편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나 빅테크 종목의 급락함에 따라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가 마진콜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ETF죠. 아크K ETF도 오늘 4% 급락했거든요. 네, 4% 급락해서 어제도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이 문제를 좀 전해드리겠다 하는데요. 사실 작년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가격이 한 45%, 올해 들어서도 어제까지 12%,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4% 정도 떨어지면서 대략 증거금 부족 현상에 해당되는 60% 이상 정도는 이게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것이 월가의 분위기를 전해드렸던 것으로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캐시우드에 대해서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어떤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국내 증시 입장에서 또 서학개미의 이렇게 투자 수익과 관련해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3개월 만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근데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월가에서 재조명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조명하는 시각인데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이렇게 근거가 있는 사람이냐 하는 쪽에 이제 근본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캐시우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역사가 짧습니다. 2014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 창립하기에는 월가의 전통대로 수익을 내지 않다가 특수한 사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아시겠습니다. 디지털 컨택과 관련된 밈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가지고 2020년에 굉장히 급성장했던 배경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이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월가의 의심을 받아왔던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조지현 사장께서도 지금 그 유튜브라든가 이게 주식 방송이 많이 이렇게 급성장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유튜브 방송들이 제대로 견디겠느냐 하는 측면을 항상 이렇게 고민해 오시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바로 캐시월과 관련된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그대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는 굉장히 작년부터 떨어졌죠.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의 불평도 있으셨습니다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이거 안 됐다. 가지 못했다 해서 작년부터 부정적 시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식이라든가 떨어지면 자꾸 더 투기적 속성에 위험이 있는 자산을 메꿔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재가 이렇게 터질 때는 더 수익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짧다는 측면,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완충 능력을 많이 떨어진다는 측면, 그리고 캐시우드 자체가 이렇게 사실상 그 고객에서 솔직 분명함보다는 자기의 자기를 튀기고자 하는 예. 어려울 때는 사실 그보다 대선 왕충이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욕심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쪽에 했는데 오히려 떨어지니까 자기를 튀기 위해서 더 투기적 자산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악재가 이렇게 겹칠 때는 아주 안 좋은 꼴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월가의 분위기를 보면 조만간 마진콜에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황이 운영하는 아케고스발 마진콜 사태가 미국 증시에 억눌린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이게 겹치면서 오늘 빅테크 업체들이 또 다른 그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3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S&P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S&P 지수 구성 항목의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S&P 지수도 떨어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오늘 노출된 미국 증시의 리스크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국채금리 악몽이 되살아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월가에서 보면 국채금리 악몽 이렇게 네. 또 이제 나오죠. 그래서 1년 전에도 국채금리 악몽인데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단기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단기금리를 얘기하는 게 마의 1%를 벗어났습니다. 1% 오히려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그동안 국채금리 악몽은 10년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10년물 먼저 짚어드리고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것은 단기금리가 올라갔던 겁니다. 마이 1%, 루비콘 강이라고 표현하는 1%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년 전에 아케고스발 마진콜의 악몽에 이어서 1년 전 이맘때에 저 10년물 금리가 1.7% 올라가면서 작년에 1년 전에 빅테크 업종이 아주 폭락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 다시 한번 짚어드렸죠. 그 한번 이제 시청자 여러분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1.20 돌파, 1.50 돌파, 1.75 돌파. 근데 1.75% 돌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포머족이 대량 주식에 동참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장중한 때 10년물입니다. 1.85%가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머족의 마지막 빅테크를 찾았던 국내 증시에서는 대형주를 마지막까지 추천했던 이런 빅테크 업종 위주로 대량 매도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전앵커께서 제시하고 김특파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빵스라든가 우리가 많이 왔던 서학개미들의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대량 매도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3% 가깝게 폭락한 사태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월가의 관심은 연초부터 이제 10년물이 2%를 돌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게 관심이 몰려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오늘 그런 사항이 재현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종전과 달리 오늘은 국채금리 급등 속에서 특히나 미국 증시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단기 금리가 급등했던 이유다. 여기에 대해서도 풀어주시죠. 네, 연초에는
사실 미국의 대표 금리 10년물 금리 네. 이거에 이제 영향을 계속 받았죠. 그런 과정에서 자 오늘은 미국의 그 2년물 금리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반증하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반증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이 컸던 겁니다. 오늘 2년물 국채금리 아까 정 PD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마이 1%를 벗어났습니다. 마이 1%를 벗어나니까 자 월간의 각도에서 보면 첫 회의 1월 24일 날 미국 시간으로 그러는데요. 첫 회부터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미국의 시장을 덮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김특파학과에서 3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0.25% 노멀 스텝이 아니라 0.5% 우리가 본 빅 스텝 한번 말씀드렸죠. 메이비 스텝, 노멀 스텝, 그다음에 이렇게 그 빅 스텝 이런 네. 세 가지 방식도 조만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방식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경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번 연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김특파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달 2단계로 올리지 않느냐, 빅 스텝으로 올리지 않느냐 이게 사실상 미국 증시를 더 어렵게 했던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 곡선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일드 커브의 공포다 하는 쪽을 얘기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가 낮은 이런 각도에서 수익률 곡선의 음의 길기 내지는 평탄화되면 경기가 둔화되지 않느냐. 공교롭게도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오늘 아주 추락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게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어느 국내 언론 보면 12월 지수를 하는데 1월 지수입니다. 이거는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월 지수입니다. 1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마이너스 0.7입니다. 자, 12월 달이 31에서 그대로 거꾸로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 올라가 단거 장적 경기 침체 예일드 커브에 있어 그다음에 거기에 확인해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수가 추락하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거든요. 예. 그것이 겹쳐서 다우존스도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월가에서 보면 오늘 이제는 가장 주목되는 게 우리도 이제 주초의 방송에서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1월 24일 날 들어가니까 이제 조만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쏟아내는 사람, 특히 강경 매파, 이번에 FOMC 금리 결정권으로 들어갔던 강경 매파의 발언이 이번 주에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정돼 있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얘기들이 대부분 다 가장 월가에서 관심 있는 대차 지표 축소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단기금리 급등과 함께 미국의 주식을 3대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첫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경 매파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언급한 게 오늘 주가를 하락 요인이 되었다. 이런 배경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월가에서 보면 월가 인사들의 얘기들을 유난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급증에 걸리다 보니까 네. 사실 페드의 청문회를 좀 빨리 하자. 그래서 1월 24일 날 경우에 따라서는 1월 24일 날 상원 이준의 청문회를 이렇게 확정된 상태에서 금리 결정에 참여하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되면서 인사청문회가 빨리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장에서 시청자 여러분 월가에 이것이 관심이 됐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인사청문회 빨리 되면 금리 결정의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향력이 높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매파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 파월 의장, 그다음에 브레이너 이사는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앞당기겠다 해서 월가에서 나왔던 사람 레스킨이죠. 이 사람은 감독 담당입니다. 감독 담당. 리사 쿡, 그다음에 필립 제펀스 이 청문회도 좀 앞당기자. 근데 오늘 문제가 됐던 것은 예. 사실 인사청문회 관계없이 미국은 매년 4명씩 이렇게 지역 연준 총재가 교체가 되거든요. 교체되는 측면에서 자 강경 매파에 해당하는 에스터 조치, 저 CC는 캔서스 시티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중도 매파가 로제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죠. 요분 중에 오늘 문제가 됐던 사람이 제임스 블러드 아주 강경 매파거든요. 일전에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리고 패트릭 하커인데요. 요분은 뭐냐? 보스턴 총재가 원래는 금리 결정관인데요. 이 사람이 작년 9월 달에 주식을 이렇게 자기가 주식을 보유해가지고 도덕적 해이 발생했다 보니까 아직
볼선 연 전 총재가 정식 임명되지 않거든요. 이 존슨 연 전 총재가 미국에서 왜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냐 하면요. 네. 미국은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결정이 돼야 그 주식의 매도 내부자 거래에서 클리어하게 결정이 돼야 차기 이렇게 볼선 총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도덕적 책임 문제에서 혹시나 금감위의 고승범 위원장이 들으신다면 이 도덕적 해임 문제 발생해서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뭔가 이런 것을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남은 그 도덕적 옵티머스 정리해서 뭐 제일 많이 팔았던 사람을 정리하지 않고 하면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또 뭐 예를 들어서 대형 금융사고 요번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본시장이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뒤늦게나마 관련돼 있는 CEO라든가 이건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클리어하게. 그 많은 사람에 의해서 주주들이 얼만큼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근데 금감위 책임자께서 금감위 이거 안 해? 안 되는 거죠. 자본시장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트릭 하커도 대신하는 거거든요. 볼선 총재 대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패트릭 하커도 오늘 대체대표에 대해서 축소를 빨리 하자. 그게 블러드 오늘 하커 그리고 윌러라는 금융 완화론자도 네. 사실 페드 인사죠. 페드 이사인데요. 이 사람도 대체대표를 조기에 축소하자 하는 문제가 주가를 끌어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도드-프랭크법이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 금융규제에 대한 우려가 또 하방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뭘까요? 국내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고 있는데요. 네,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시죠? 네. 지금은 이제 페드가 파월 의장, 그다음에 통화정책 담당자가 브레이너 이사 통과했죠. 그다음에 레스킨 감독 담당을 됐는데요. 요 브레이너라는 사람은 금융 규제를 강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레스킨이 더 이것을 강화하다 보니까 레스킨 쪽으로 갔던 거고요. 파월 의장은 바이든 기준은 아니거든요. 상원 청문회 생각해서 사실 파월 의장을 임명시켰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은 브레이너 이사입니다. 근데 이 브레이너 이사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투퍼치가 되는 거죠. 금융 규제 강화, 그다음에 감독 담당에 레스킨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지금의 미국 문제에 있어서 보면 주식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래도 러빈 후드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 비중이 많습니다는 역시 이 윗분들이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국민의 화합이라든가 통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공매도 이런 것을 왜 전해드리냐. 공매도, 투기장, 이렇게 마진콜 이렇게 보면 휘미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정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과거 2008년, 2009년에 미국의 금리위기 때 이때에 사실 횡행했던 부분을 정리하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때 나왔던 것이 도드-프랭크법인데요. 트럼프 정부 때 이것이 한동안 잊혀졌던 것은 오바마 지우기가 트럼프노믹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에 그걸 지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원투펀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헤지펀드 증거금 증거 프롬프트 트레이딩 증거금 확대하자. 그만큼 헤지펀드들이 활동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볼거를 강화하자. 레버리지 줄여. 그다음에 공시. 특히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는 공시 의무를 굉장히 강화할 거로 봅니다. 아마 우리 금감위원장이라든가 금감 원장님 입장에서는 올해 공시 의무 세게 강화합니다. 그래서 증시 참여자들은 완전 공개를 원칙으로 해라. 그런 얘기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데요. 특히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들어오는 이 레스키는 지금 리나 칸이라는 FTC 미국의 연방 독점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일대 교수인데 이 양반은 젊은 사람인데요. 이게 반독점에서 확실하게 규제하자. 특히 레스킨과 꿍짝이 맞아가지고 당초에는 감독 담당 브레이너를 이쪽으로 돌리고 통화담체로 돌리고 그다음에 레스킨을 임명한 것은 무역 사이드, 산업 정책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FTSA 위원장 리나 칸이죠. 그다음에 레스큐는 금융의 요체 원투펀치로 해서 그 빅테크와 글로벌 인베스트 꽁짝해가지고 미국의 불균형 K자형 구조를 많이 심화시키는 이거 차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를 끌어내렸던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리스크까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연초부터 국채금리 악몽에 따라서 실적 때문에 좀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를 걸었었는데 결과를 보면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 연초에 국채금리가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앞에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네. 아주 작년 4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이걸 받쳐줄 것이다 하는 것에서 그때 그냥 바로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결국 오늘 지난주에 사실 그 은행주들이 실적이 안 좋았죠. 그렇죠. 웰스파고만 독특한 요인이 있어서 예. 개선됐지만. 근데 오늘 골드만삭스는 아까 김특파원에게서 전해주셨습니다는 골드만삭스가 작년 4분기 실적에 마이너스 13% 떨어진 거로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들 실적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작년에 2분기 피크아웃 90%, 3분기에는 이걸 절반 토막 40%, 이번에는 22% 토막, 올해는 작년에 45% 연간 성장해서 지금은 올해는 9%로 줄어들 것이다.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지 않느냐. 오늘 골드만삭스가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골드만삭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상징 아닙니까? 골드만삭스가 뭐냐? 작년 4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13% 빠지면서 다우존스를 끌어내리고 특히 S&P 지수라든가 이런 거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제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살펴보면 중국이 유독 상승을 했죠. 네, 중국이 어제 언론에서 네. 4분기 성장률이 4% 나오니까 중국 경제 경착륙, 중국 경제 추락한다 이런 제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연간 성장률과 분기별 성장률 따로 놉니다. 연간 성장률은 2020년에 2.3% 플러스해서 2020년 8.1%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분기별 성장률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미스매치를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의미가 있는 것이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분기별 성장률이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은 바로 나온다. 근데 경기 부양책 나오면서 사실 어제 중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에서 아시아 증시에서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시였습니다. 예. 오늘 3배씩 다 떨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연초에 우리가 보면 미국 GBK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테마 ETF에 이렇게 빅테크, 작년에 빅테크로 몰아들였는데요. 올해는 이거 좀 비중 잘 줄이고 중국 주식으로 좀 내수와 관련된 업종으로 이렇게 좀 돌릴 것을 강의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닥칠기 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더 얘기하면요. 시청자 여러분 또 불만을 좀 이렇게 예측이 맞았느냐 그런 거 예측이 맞는 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검은 화요일을 맞았던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 오늘 오중구에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